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청와대발 개헌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조국 민정수석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가운데 이 전문 또 기본권 부분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 시사자키 이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지상욱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방향으로 삼성 소유 땅의 공시지가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의 주장 들어보시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외신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외신의 시각 정리해 보겠고요. 인간은 250만 생물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인간들이 이 지구와 환경에 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250만 분의 1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낸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와대 개헌안 발의 관련해서 어제부터 각 당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고 있죠. 어제는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바른미래당 입장 듣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이죠. 지상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이 개헌안에 대한 이 주요 내용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그리고 26일 날 발의하겠다라는 이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원래 21일 날 하시기로 했다가 26일로 연기했죠. 여당이 민주당이 연기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뜻인데요. 예. 글쎄 31년 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열망인데 예. 도대체 5, 6일 연기해 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그거를 어떻게 자화자찬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5일을 연기해 줬다라는 것을 아마 정부 여당 청와대 측에서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장난하는 식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198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국민적 열망을 담은 개헌을 기억하거든요. 예. 그로부터 이제 31년 만의 개헌인데요. 네. 그 날짜로 따져보면 31년을 365일로 환산해가지고 5일하고 비교해보면 국민의 열망을 한 0.04% 정도 반영했다. 이렇게 저는 좀 폄하하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숫자상 비교하면 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네. 청와대의 방침인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26일이 데드라인인 것 또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속도가 아니라 개헌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1987년 10월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했을 때도 보면요.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민주화가 되지 않았던 집권 여당이 신군부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여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예. 지금 31년이나 지난 지금 이 민주화된 이 시대에,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예. 날짜만 맞추려고 하느냐. 예. 아직 국회에서 합의도 보지 못했고, 예. 심지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도 지금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 이렇게 속도전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헌정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형식적으로 밀고 가서 예.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예. 반개헌파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반개헌 세력을 이렇게 몰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일단 볼 때 이 집권 여당과 제1야당 개헌특위 들어가 보면 두 당이 정말 공적과 수비만 바뀌었듯이 옛날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같이 3당이라든지 소수당은 그 팀에 끼어서 뭔가 제대로 의견을 반영할 그런 소지가 없거든요. 이런 구도에서 한 당은 밀어붙이고 한 당은 반대하고 있으니 이게 뭐 될 수가 없고요. 한국당 반대 하나만 가지고도 뭐 개헌은 뭐 물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그 거대 정당들이 뭐 했냐 하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 공수가 뒤바뀐 내용의 핵심 권력 구조로 들어가면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4년 연임제이면서 대신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인사권, 법률안제청권, 예산권, 감사권 같은 거는 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자 이런 안인데 바른미래당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안은 어떤 겁니까? 바른미래당이 아직 권력 구조에 대한 안을 뭐 단일안은 만들지 못했고 저희들도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 분산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사권, 그렇죠. 또 법률제청권, 예산권, 예산권 이런 것들 다들 논의 대상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의논된 거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쨌든 좀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거기까지 동의가 돼 있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의 가장 큰 목표는 권력구조 개편인데 왜 지금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뭔가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거에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좀 더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 합의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바른미래당도 아직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안은 다 나와 있고 이제는 뭐 논의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 아니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는 결단할 때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저도 뭐 들어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들었는데요. 한쪽은 결단해야 된다. 한쪽은 안 된다. 내용 자체가 논의 안 되고 왜 밀어붙이느냐. 지금 왜 꼭 지방선거 뭐 같이 합의가 되는 지방선거 때 6월 13일 같이 해도 좋겠지만 그 내용이 협의가 안 되니까 왜 밀어붙이냐. 이 어떤 형식 가지고 지금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 개헌 논의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조금 더 맡겨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1년을 기다려왔는데. 맡겨두면 가능할까요? 그거는 결국 그렇게 못 해내면 국민의 어떤 심판과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그런 심판할 수 있게 기간을 두고 국민들께 그 평가를 맡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한쪽은 밀어붙이고 한쪽은 막고 이 결과를 놓고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한번 좋은 방법 아닐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직 뭐 당론이 없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그걸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내각제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국민투표에서 아마 부결될 거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도 지금 당에서 의논된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국회에서는 만약에 추천된 총리를
국회에서 5분의 3 정족수로 임명 동의를 하는 그런 정도까지 안은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당 내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국민께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가지고 결국 국회가 많이 가져간다는 건데 예. 그러면 국민이 과연 지금 국회를 보는 그런 어떤 비판의 시각이 이렇게 팽배한 이 시기에 네. 대통령 권한을 줄여서 국회가 더 제왕적 국회가 되는데 총리까지 예. 여러분들이 뽑겠다? 과연 동의하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결이 다른 그런 그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요. 예. 그 정도는 의논을 해왔습니다. 총리 추천이나 총리 선출권은 바른미래당은 일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 대신에 총리 인준을 한 5분의 3 인준 정도로 만드는 건 어떠냐 이런 정도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혀 논의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담론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안은 이거다라고 낼 그 소지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국회에 맡겨달라. 일단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서 이 과거 정부가 삼성 소유 땅의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폭등시켰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지금 삼성 측은 뭐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제가 된 땅이 어디에 있는 어떤 땅입니까? 그 용인의 에버랜드는 많이들 와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가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예. 그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 그 예전에는 이제 삼성 에버랜드 소유였던 지금 삼성물산 예. 땅과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380만 평 정도 되는데요. 380만 평이면 네. 여의도 면적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땅이고요. 예. 용인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와 맞먹는데, 예. 그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런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공시지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공시지가는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지역별로 표준지라는 걸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땅. 그게 이제 공시지가라는 걸 뭐 감정평가에서 이제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재산세 그게 이제 재산세 가표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이제 가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80만 평 땅의 공시지가가 뭐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그랬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여기 이제 아파트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파트에도 재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공시주택 가격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하는데 다들 보시면 이제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삼성의 땅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94년에는 이게 표준지가 갑자기 땅값이 확 떨어졌다가 또 2015년에는 갑자기 막 폭등하는 뭐 이런 이제 이상한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94년에 폭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94년의 경우에는 이제 이건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그룹 지배권을 이제 승계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인데요. 그 전에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때 좀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큰 변화가 없이 2014년까지 오다가 갑자기 2014년 뭐 중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그 삼성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서 뭐 삼성물산 합병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갑자기 2015년에는 그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폭등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는 또는 다른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다시 폭등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던 땅이 뭐 갑자기 그렇게 이제 공시지가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이유를 잘 찾기가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에버랜드 땅은 계속 이제 같은 용도에서 계속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제 가치가 확 변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변의 다른 땅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까? 주변의 땅이라고 꼭 뭐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게 그 주변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은 다 임야거든요. 쉽게 말하면 산이죠. 산인데 이제 주변 땅이 산이라 하더라도 삼성 에버랜드 땅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게 여기는 본격적으로 다 유원지로서 개발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주변 임야라든지 이런 땅하고 바로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낮게 유지돼 있었던 거죠. 낮게 유지됐다는 얘기는 내야 할 재산세를 덜 냈다는 얘기고 용인 씨가 거둘 재산세를 덜 받았다는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저 삼성 측에서 반박을 아주 조목조목했는데 먼저 95년에 폭락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특정 필지만 떨어진 거지 전체적으로 용인 지역에 삼성이 갖고 있던 땅은 80%나 올라갔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2015년 폭등하는 거를 방조했다라고 했는데 삼성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하고 뭐 의견 제출해가지고 이 애초에 상승폭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앞에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 사실 이제 그 삼성 그때의 자료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뚝 떨어졌는데 개별 공시지가 주변에 개별 공시지가만은 다 올랐다. 그건 믿기 어렵다. 그래서 80%나 그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글쎄요, 좀 납득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2015년에 열심히 항의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SBS 취재팀을 통해서 미리 좀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로는 이른바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정해진 다음에 삼성 측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이제 뭐 이 보도 자료 그러니까 해명 자료랍시고 이제 낸 데에는 보면 이제 뭐 여러 차례 항의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때 뭐 담당자가 와서 우리 이거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항의를 표출했다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좀 자료를 더 뒤져서 사실 확인이 몇 가지 해야 할 대목들이 있는 것 같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공천 문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정당들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 이 다른 당들은 전략적 목표가 거대 양당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거대 양당은 광역자치단체장 뭐 몇 개 하느냐 이거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나머지 당들은 광역단체장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좀 실리, 존재감 부각 이런 쪽의 전략을 잡고 있죠. 그럼 기초단체장 쪽을 겨냥할 것이다? 근데 기초단체장은 그것도 인물 어렵죠. 중심이긴 한데 이쪽이 오히려 거대 양당의 구심력이 높아요. 맞아요. 광역은 뭐 바람 탄다 이런 거라도 있지만은 이건 더 어려운 면이 있고 무소속들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울산에서 좀 나오고 그리고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한 적은 있는데 독자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죠. 그래요. 자, 당별로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최고 관심 인물이죠. 서울시장 출마 아직 모르죠. 본인은 신중한 태도인데 자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 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람도 이제 뽑더라고요. 한 명 이제 영입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더 실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어차피 공중전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당들은 후보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경선도 쭉 길 텐데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안 전 대표 본인이 마음 먹으면 뭐 사실상 후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괜히 먼저 선언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영입하면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뽑아내면은 뭐 지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예. 어제는 이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1호 인사로 선정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송도 개발 의혹을 제기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면 상당히 고위 관료죠. 예. 전현직 뭐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인천시장들이 다 송도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중량감 있는 인사고 안 전 대표가 한 축이라면 다른 축은 유승민 대표지 않습니까? 유 대표는 대구 경북 선거 결과가 본인의 향후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어느 수준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후보로 세울 수가 있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아직은 깜깜인 거거든요. 아직 실적은 아마 없죠. 물밑에서는 뭐 활발히 뭔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를 보자면은 원희룡 제주지사 지금 당적은 바른미래당입니다. 탈당설도 꽤 있는데 어떻게 붙잡아 놓느냐가 관심사겠죠.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목표, 현실적 목표는 전국 득표율에서 자유한국당을 꺾는 걸 거예요. 득표율에서 그렇죠. 자유한국당보다 앞선다. 전국에서. 그럼 예. 이제 상징적으로 뭐 야당 교체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간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민주평화당은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호남이 기반인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평화당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여당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지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로 나선다면 호남 전체 선거를 좀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직 여기도 확정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본인 마음이 어떨지 이걸 모르겠고 예. 민주평화당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호남에서 2당 민주당 다음에 네. 뭐 이것을 이제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자, 주포이자 쌍포인 노회찬, 심상정 두 사람은 불출마 선언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광역급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지만은 과거엔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해가지고 이 지역은 뭐 이제 정의당이 내고 상당수는 민주당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리를 거뒀는데 이번에는 어렵죠. 여당하고 야당이 선거 연대한다는 그러니까요. 게 말이 예. 안 되죠. 그럼 이제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을 할 텐데 결국 여기서도 정의당도 전체 득표율에 관심이 높을 거예요. 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하고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민주평화당을 확 따돌릴 수 있느냐. 이런 점 등이 전략적 목표가 되겠죠. 각 결국 당들의. 그러면 그 거대 양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다 이 득표율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느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목표일 것이다. 그리고 뭐 2등을 어느 쪽에서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한 극우 인사가 근거도 없이 가수 윤상 씨를 북한 추종 세력으로 몰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방자경 이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 씨는 지난 18일 프로듀서 겸 가수 윤상 씨가 평양 공연을 위한 예술단 남측 수석 대표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상 씨는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희상과 5.18 광주 폭동 윤기권,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고요. 윤희상 선생이 작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윤 선생은 간첩이 아니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분이고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반전은 윤상 씨의 본명이 이윤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아니라 이 씨죠? 네. 예. 작곡가 김영석 씨가 방 씨에게 이런 사실을 지적한 답글을 남겼는데 방 씨의 반응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반응이 뭐라고 했는데요? 네, 요약하면 윤상이 본명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김영석 당신은 핵심 거물 간첩으로 불리던 신영복의 추모 행사에 가지 않았냐면서 윤 씨에게 사과는커녕 외려 김 씨를 나무랐습니다. 네, 그 바람에 네티즌들은 방자경이 대체 누구냐 하면서 정체를 궁금해했는데요. 네. 일단 방 씨는 SNS에서 자신을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천 모임 대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 홈페이지는 없는 단체였고요. 예. 또 단체 이름이 워낙 생소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법인명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예술단 감독 윤상 씨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본령이니까요. 오늘 그 북한과 협의를 마쳤죠? 네,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남측에선 윤상 씨, 북측에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대표로 나왔는데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서현 등 160여 명을 예술단에 포함시키는데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예. 네, 우리 예술단은 오는 31일 평양을 방문해서 다음 달 3일까지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아이돌 그룹 워너원이 컴백과 동시에 방송사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도 실시간 검색에 오르던데 어떤 사고예요? 네, 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음원 공개를 앞두고 엠넷닷컴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멤버들끼리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시작했는데 안 한 줄 알고? 네, 카메라와 마이크 스탠바이 중이었고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멤버들끼리는 평상시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왜 잠을 잘 수 없는가? 이렇게 정산 문제와 바쁜 스케줄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네. 한 멤버는 자신들의 숙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한 열혈 팬의 차량 번호를 언급하면서 우리 집 밑에 그만 와. 밑에서 뭐해? 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네, 일부 멤버가 욕설을 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들어봤더니 욕설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이건 방송 사고니까 사과는 했죠? 네, 방송사고를 낸 엠넷닷컴 측이 워너원과 팬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워너원과 소속사에서도 공식 팬카페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프로듀스 방송 나올 때 간절한 모습은 어디 가고 정말 실망이다 라면서 팬심을 거두는 이른바 탈덕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탈덕이란 단어가 있어요? 네. 반면에 말 안 듣는 고등학생들이구나 싶은 정도지 엄청 무례해서 못 봐주겠다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끝까지 믿고 감싸주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인기를 반영하듯 이번 논란이 하루 종일 실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음 뉴스요. 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출연했던 유명 여배우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배우? 네, 신시아 닉슨인데요.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 네. 예. 닉슨은 트위터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새 아이의 엄마인 닉슨은 진보 성향의 동성애자이자 공교육 지지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선출직에 도전하는 각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 요인으로 미투
운동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여성단체인 에밀리 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성은 431명이고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여성은 50명으로 2년 전 선거 때보다 각각 2배가량 늘었습니다. 2배나? 네. 예.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분노한 여성들이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대규모 정계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네. 이 단체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성들의 정치권 도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이시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외신을 좀 읽어볼까요? 네, 지난주 영자 시사 매거진인데요. The Diplomat 이라는 그 매체의 권위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의 한국 석좌죠. 라몬 파르도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최근 눈 깜짝할 사이에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고 있는 때에 지금까지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펴온 대북 정책,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네. 요약을 하자면은 역시 압박과 관여 그 사이에서의 교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 정부의 압박과 관여가 과거와는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르도 석좌는 지난해 한반도 주변에는 소위 블러디 노즈 그러니까는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공론이 벌어졌던 한 해였다면은 예. 올해는 남북 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변화의 요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역시 중심에 놓고 보는군요. 네. 우선 그 라몬 파르도 교수 어떤 사람이죠? 그 원래는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 대학 교수였는데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저기 처음으로 유럽에 처음으로 그 한국 석좌를 만들었죠. 브뤼셀 대학이. 네. 예. 그래서 브뤼셀 대학에다가 이제 그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유럽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석좌가 만들어지면서 임용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유럽에서 보기 드문 한국 관련 전문가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일단 관여와 협력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르도 석좌는 10년간의 보수 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진보 성향 대통령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따랐다. 근데 문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과거 햇볕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보완한 점이 뭐예요? 네, 이번 남북 회담에 앞서서 북측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자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에 경제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은 그 이유가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너무 컸다는 논리로 한국 사회에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죠. 네. 예. 그래서 대북 지원 사업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이 평양이 아닌 중립지역이죠. 판문점에서 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이런 신중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서도 우리 남측 구역에서 하잖아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단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이 반대 세력에게는 그 북한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미 관계인데 예. 남북 문제가 항상 그랬듯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시됐다는 걸 이걸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다 보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라도 석좌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대미 외교가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이제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과거 사례들을 잘 봐온 문재인 정부, 특히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변수를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을 해본 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 이게 주요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축혀 세웠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 파라도 석좌가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에 있어서 제재는 여전히 쓸 수 있는 도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북한을 위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계속한다라는 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햇볕 정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예. 파라도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아마 한국 정부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그러니까는 미국 측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가 그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군사적 대응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미국 정부에 신뢰를 주는 거였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반년 동안에 탐색을 해오던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또 미국도 들어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런 것 자세에서 대화를 한번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지가 지난해 보도했던 것처럼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을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 앞으로 앉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파라도 석좌에 따르면은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은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정권 바뀌면은 뭐 완전히 기존에 했던 정책 백지화되고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정치권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도 석좌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앞선 두 보수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남북 접촉은 단절시켜 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그 관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국민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지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정파의 대북 정책이 아니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특정 정파 대북 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 방법까지 제시합니까? 뭐 몇 가지 예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햇볕 정책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은 반대로 남한의 보수 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 제재를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파라도 석좌가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의 경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을 하는 팀 구성. 그렇죠. 이게 그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여, 그러니까는 적극적 대화의 중심은 두고 있지만 관여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보수 진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남쪽에 이 반대 세력까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 현 정부가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셈법을 새롭게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하지만은 이것은 남북 관계의 새 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어우르는 햇볕 정책,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틀을 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남은 4년을 이제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쉽게 네. 이런 합의를 어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네. 그게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일찍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루어진 그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협력,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와 함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운전석에 앉도록 하는 유산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남북 관계를 희생시켜서 미국과의 동맹을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bypassing of Sou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코리아 패싱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해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릴 때 바로 그때 코리아 패싱이 생긴다? 네, 그렇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앞당기고 대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런 것들 모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그 중립 지역,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는 것. 예. 이것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정례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네. 예.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긴장 관계 이걸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초로 이제 개설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그 경제 개혁 추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까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현 정부만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부가 바뀌면 또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향후 후임 대통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준영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영구적인 틀을 예.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렇게 돼야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길 유산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파르도 석자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으니까 정말 준영구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네. 한반도 구조의 재정립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다른 소식 하나 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그 패럴림픽 관련 외신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패럴림픽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도 이 남북 대화처럼 좀 전에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향후 좀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준영구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면 하면 어떨까?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독일의 한 언론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공유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독일의 타게스 슈피겔이라는 이제 언론이 지난 18일 일자 기사에서 평창 패럴림픽도 역시 이제 그 잘 치러졌다. 네. 여기서 거둔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3만 장 이상의 입장권이 판매된 것. 이거는 패럴림픽 사상 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그랬다죠. 네. 예. 이제 뭐 우리 대통령도 특별히 생방송 분량을 좀 늘려달라고 방송국에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공무원들도 업무 시간에도 관람하도록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이 신문은 이 패럴림픽 조직위가 입장권의 가격을 낮춘 것, 그다음에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이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 이 패럴림픽을 올림픽 이후에 열지 말고 올림픽하고 동시에 개최하는 것. 이거 고려해 볼 수 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네. 올림픽 지금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같이 예. 하자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관중 앞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스포츠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찡하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올림픽의 정신, 그다음에 인류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같은 경기장에서 아이스하키 하고 그다음 또 장애인 아이스하키 또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장에서 이제 컬링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개가 열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이렇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중에 기본권 및 국민주권 관련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설명된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헌법 전문, 여기에 이제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이런 이제 민주 이념들이 명시된다고 하고요. 촛불 시민혁명의 경우에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를 했는데 다만 직업이나 재산, 교육, 일할 권리,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권리를 일단 준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만 직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민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노동권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까지 이제 근로 이런 용어로 많이 이제 그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제와 군사 독재 시대 이 관점이 반영된 것이니만큼 노동이란 용어로 수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또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지운다고 하고요. 또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 인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네. 군인 등의 일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죠. 또 이제 뭐 지금 들으신 대로 세월호 참사 등을 교훈 삼아서 헌법에 생명권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명시한다고 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보호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법개혁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 검사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이 관련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현행 형사소송법에 뭐 검사의 영장 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법률로 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또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의제와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이 두 개는 이제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제도는 국민 투표제와 함께 대의제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죠.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이틀 동안 공개가 되고요. 발의 날짜는 지금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들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뭐 가죽 잠바를 입었다 뭐예요? 이게 이제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나와서 한 얘기가 대통령 발의안 표결 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은 제명할 것이다. 우린 표결 안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홍문표 사무총장은 오늘 대표가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걸 상기해달라면서 좀 맞장구를 치기도 했는데요. 전투복. 그렇죠. 예. 또 법여권 이렇게 분류가 되는 민주평화당도 국민과 국회와 철저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된다면서 좀 청와대에 비판적인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비판 수위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정의당도 자신들이 주장한 개헌안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헌이 어떻게 될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 반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포토라인에 또 서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변호인과 간접 소명 자료 등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게 맞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요. 관행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간접 소명으로 대체해온 사례가 지금까지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검찰은 구인장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주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 것이고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측면인 만큼 체포를 하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에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 어디 검찰청사거나 아니면은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대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문제인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를 하느냐 이것은 검찰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그 어떤 구치소에 가서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긴 한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도 있고 또 예우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장소인가 대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윤옥 전 여사 관련 의혹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서울신문이 2007년 대선 전에 미국의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현지 교민 언론의 취재가 시작이 되자 정두원 전 의원 등의 캠프 관계자들이 2,800만 원을 주고 이제 무마한 이런 김윤옥 전 여사 관련 사건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에 이 가방을 전달한 사업가가 이권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인쇄 및 홍보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한다 이런 내용의 각서까지 썼고 여기에 정두원 전 의원이 사인까지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 측은 당시 가방 안에 $30,000 정도의 이제 그 현금도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더라 이렇게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품 전달 과정에 동석을 했던 한 성공의 신부는 당시 돈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윤옥 전 여사도 검찰이 또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구속영장이나 이런 데 관련 혐의가 적시가 돼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 및 규모를 밝혔는데요. 독수리 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날 1일부터 한 달가량 실시가 된다고 하고요. 키리졸브 연습은 다음 달 23일부터 한 2주가량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원래 2달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축소된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 축소됐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군 당국은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 일정은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 관련 일정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간이 축소되고 규모도 좀 줄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 국방부도 이 연합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둔 훈련이고 북한이 뭐 도발로 볼 그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중요 시설이나 전략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뭐 이런 내용의 계획은 없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좀 되고요. 또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무기도 뭐 공개적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뭐 군사 도발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뭐 김정은도 한미 훈련 양해한다고 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좀 축소하는 성의를 보여주면 잘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아주 재미있고 익숙하게 들려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장을 맡고 있는 이정모 관장. 이번에 250만 분의 1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이정모 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네. 250만 분의 1?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약간 특이한 숫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지구상에는 몇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일단 많이 대답하는 게 답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과학이 밝혀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테러는 가깝게 1억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250만 종이라는 것은 국제 종 다양성을 연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구에서 자기의 이름을 붙였던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어떤 연구하고 있는 종수가 총 250만 종이에요. 네. 물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훨씬 많지만 몇 종 있는지 걸 따지지 말고 일단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250만 종이 되는데 그만큼이나 된다. 네, 그중에 분지 1을 250만 분지 1이라는 건 그 일은 바로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인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50만 종 중에서 인류는 한 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종의 인류의 양을 이 75억 명이거든요. 75억 명을 다 모아두면요.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가로, 세로 2km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 같죠. 높이 2km까지 치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구 역사상 그 어떤 생명체도 이만큼의 한 개의 종이 이만큼의 생물량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생물량이라는 건 킬로그램으로 쳐야 되니까요. 몸무게까지 다 합했을 때 75억 명의 몸무게만큼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지구에 가장 많은 생명체가 고른다면 개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미. 개미를 다 모아도요. 그만큼 돼요. 가로, 세로, 높이 2km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최소한 12,000종이나 돼요. 그 안에도. 예, 개미 12,000종이 되는 거고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종이 2,000종쯤 있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개미는 12,000종, 14,000종이 되는 양의 만큼을 인류 하나가 그만큼 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인류가 그만큼 지구 역사상 아주 성공적인 생물 종이란 였다라는 것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서문을 제가 좀 보니까 인류만큼 성공한 생물종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위해하다라고 쓰셨더라고. 예. 무슨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강한 거예요. 개미 무섭지 않잖아요. 지렁이 선대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렁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지렁이는 땅을 기름지게 해주죠. 그리고 많은 새들의 먹이가 기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생명체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딸내미하고 같이 스킨스쿠버를 하는데요. 예. 가서 가장 보고 싶은 게 상어예요. 예. 그 사람들이 상어를 보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내요. 예. 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요. 전 세계에서 상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으면 10명, 적으면 6명 정도예요. 예. 그런데요. 사람에게 붙잡혀 죽는 상어의 수는 최소한 1억 마리. 많은 해는 3억 마리까지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어는 4억 년 전부터 지구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1만 2천 년쯤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근데 뭐 책마다 주장마다 다르지만 기껏해야 100만에서 300만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2,000년 전 인류의 총수가 심지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평균을 쳐도 한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서서히 증가합니다. 산업혁명기까지 오면요. 한 1820년대 30년대 오잖아요. 네. 인구수가 3억 명밖에 안 돼요. 3억. 네. 12,000년 전부터 서기 1820년까지 예. 한 100만 명에서 3억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고선 근데 그것도 빠른 거죠, 사실. 다른 서서히 올라왔는데요. 네. 그다음부터 갑자기 불과 200년 대사에 3억이 75억 명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변곡점이 있거든요. 예. 그 변곡점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다음부터는 인류 수가 엄청 늘어난 거죠. 그렇죠. 제가 태어난 해에 지구의 인구수가 35억 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어요. 예. 정말 너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지구 인구수가 2배가 될 거야. 근데 지금 50몇 년 사이에 75억이 됐다. 2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다고 배웠지만 설마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 돼버렸어요. 네. 지금 70대 노인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구수가 3배가 되는 걸 목격한 세대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놀라운데 그 바깥에 있는 생명체들은 지구가 보면 정말 끔찍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46억 년 동안에 생명체가 한 38억 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에 불과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생명체도 지구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 살았어요. 예. 근데 1만 2천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죠. 농사가 환경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멀쩡한 벌판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질러 했습니다. 아, 그랬죠. 저 멀리 흐르던 물을 땡겨와야 돼요.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마을을 만들고 문명이 생겨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시기인 거예요. 농사가 결정적이었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라고 엄청난 큰 혁명이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과학혁명이 있었거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농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구는 표현하신 것처럼 이 지구에 존재했던 생명종 가운데 첫 번째로 나한테 도전하는 종이 생겼네? 예. 이렇게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만 해도요, 거대한 포유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구상에는. 예.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산 거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 10,000년쯤 좀 됩니다. 예. 사람들이 베링해를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전진하는 속도에 맞춰서 거대 포유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잡아먹든지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포유류들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동물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작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걸 뺏어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6번째 대멸종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초기에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이 언제 시작할까? 그거를 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멸종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석기 시대가 6번째 대멸종의 시작이다.
해버리면 왠지 현대인이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숫자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산업혁명부터 6번째 대멸종기로 하자라고 공감되게 생겼죠. 네. 근데 이런 걸 정하는 거는 지질학자가 정합니다. 야. 지질학자가 뭐 지층을 정해야 되는데 멸종만 됐다고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지층의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낸 게 1950년입니다. 1950년부터 갑자기 지구에 있는 전 지구의 모든 지층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아주 일부 있어. 자연 방사선밖에 없었는데 예. 핵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군요. 핵 실험을 하면서 방사선이 등장하고 예. 또 플라스틱하고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죠. 모든 지층에서 통일해서. 예.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이때는 분명히 지층이 바뀌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물학자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새로 생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1950년부터 전 지구의 모든 땅에 갑자기 치킨뼈가 등장합니다. 치킨. 닭뼈.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닭 치킨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렇다면 1950년을 6번째 대멸종의 시작이라고 하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 6번째 대멸종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의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의 3번째 대멸종이었어요. 그게 공룡이 사라진 그때입니까? 아니요, 공룡이 등장할 때죠. 그때 그러니까 고생대에서 끝나고 중생대 때 공룡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때 지구상에서 95% 생명체가 멸종을 했는데요. 그때는 원인이 뭐였죠? 그때 커다랗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판게아가 만들어져요. 초대륙이거든요. 원래 대륙이 흩어져 있었는데 대륙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네. 근데 원래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건 바닷가예요. 그렇죠. 바닷가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은 것이었거든요. 대륙이 다 합쳐지니까 원래 해안선이었던 것이 대륙 한가운데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거기가 사막화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소의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지금 대기 산소 농도가 21%예요. 근데 고생대 말에는 30%였거든요. 근데 이게 20%까지 떨어집니다. 갑자기. 네, 산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예. 거기다 또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화산이 터져요.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 있잖아요. 까만 돌. 그 돌이 화산이 터져서 생긴 암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베리아에 있는 현무암 덩어리가요. 서유럽 크기만 합니다. 그 두께가 400m에서 3km예요. 어마어마한 용암이 솟구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용암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용암 속에서는 염소, 불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이런 게 나오면서 그렇죠. 지구를 산성화하고 지구 온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식물 죽으니까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죽으니까 육식동물도 죽어나가는 거죠. 그 덕분에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종은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멸종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꽝 부딪히면서 거대한 운석에 부딪히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졌거든요. 네.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공룡하고 포유류는 원래 같이 등장했어요. 근데 포유류가 공룡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죠. 포유류 입장에서는 괜히 몸집 키워가지고 나중에 돌아가면 잡아먹히니까. 주먹만한 거기로 양서 숨어 살았는데 무주공산이 되니까 자기는 몸집을 키워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포유류 세상이 오면서 인간도 거기서 인간도 이제 3천만 년 전부터 이제 슬슬 영장에서 분해되고 700만 년 전에 침팬지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멸종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급격하게 한 종, 두 종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누군가 채워주게 되는데 갑자기 여러 종이 멸종해버리면 생태계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대멸종이 있은 다음에서도 다시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이 됐는데 6,600만 년 전의 대멸종 이후에 지구는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된 거죠. 근데 보통 6번째 지난 5차례 대멸종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5도, 6도가 확 오른다든지 아니면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대기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번째 대멸종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괴롭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산성도는 우리나라는 1985년이 되게 높았어요. 점점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기회로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네. 상선비 아니에요. 산성비하고 또 대머리는 상관도 없습니다. 또 산소 농도는 변화가 없고요. 근데 온도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150년 동안에 0.85도가 올랐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대멸종과는 상관이 없는 온도예요. 대멸종은 5도 6도가 변해야 되거든요. 0.85도가 올랐다는 뜻은요. 대구에서 키우던 사과를 양구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바뀐 정도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문제가 아니냐. 아니 앞으로 더 진척되면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2015년 겨울에 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정상회의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산업화 이후에 온도 기온 상승을 2도에서 막자는 거였어요. 왜 2도에서 막냐면 근데 2도까지는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관장님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1.5도에서 막자라고 하셨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2도에서 막는 이유가 뭐냐면요. 2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데 평균 기온이 2도가 되면 국지적으로 5도 7도씩 올라가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지역별로. 예. 지금도 왜 여름에 보면 캘리포니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데 국지적으로 온도가 올라서 한 달 동안 산불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되면 사방에 산불이 날 텐데 그렇죠. 건조화되고 그러면 산불 때문에 기온이 오르게 되고 또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2도까지는 서서히 오르는데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5도, 6도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의 6번째 대멸종의 문제는 이 너무나 탐욕적이었고 또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만 변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닥 우리가 변한다 생각한다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다행인 거예요. 네. 우리가 못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뭐 46년 지구 역사, 생명이 산 38억 년 역사. 그리고 이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뭐 대멸종과 건물종 이후의 생태계 복원이 하나마다 사실은 뭐 몇 천만 년, 몇 억 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세 번째 대멸종이 최소한 100만 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는 겨우 뭐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두려워지네요. 그래서 자연사라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을 어떤 사람이 갯벌을 사랑하냐면요. 갯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갯벌을 기자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서 갯벌 체험을 갑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갯벌 체험을 하면서 갯벌이 망가져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평화롭게 사는데 아들과 첨벙첨벙 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자연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연을 체험하면서 망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전 세계적으로 직접 체험하지 말고 자연사 박물관을 같은 데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없습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 지내셨죠? 예. 그 국립은 없고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21번째로 부자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번째 부자구가 뭡니까? 가난한 곳이죠. 근데 훌륭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그마치 박사급 연구원을 6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국립 시립도 안 만들고 있는 거 이거 문제다. 있어야 되는 거죠.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250만 분의 1이다 우리가. 그리고 지구 역사 48억 년과 좀 대화하면서 생각해봐라. 이 미천한 것들아. 이 말씀.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사라진 생명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멸종된 생물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또 저 생물들은 왜 멸종했을까. 그래서 반면 교사를 삼자는 거죠. 아이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는 2도가 일단 평균 기온 올라간 뒤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미 늦은 겁니다. 저절로 5, 6도까지 막 치솟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멸종은 금방 온다. 그 대멸종 때마다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류가 딱 멸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250만 분의 1이란 책 들고 오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